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암호화폐가 그래도 반동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어서요. 84,500까지 회복이 됐고요. 근데 뭐 사실 비트코인만 조금 회복의 느낌이 많았었고 이더리움은 1,600이라서 회복은 됐는데 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가격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또 15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뭐 시장에서는 계속되는 알트코인 약세는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횡보하는 약세장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크립토 공포담 지수는 29 정도 나타냈고 최근에는 관세에 관한 리스크들을 이제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아직까지 그 처음의 충격만큼 크게 받아가진 않는 게 연출이 되면서 시장에 영원한 호재도 영원한 악재도 없다. 이런 명언이 있죠.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받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많은 호재들을 이제 올 상반기 그리고 작년 말에 소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뉴스를 가지고 와도 그게 투자자분들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뭐 새롭거나 엄청 깜짝 놀랄 만한 뉴스들은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립토 시장을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정말 큰 호재 뉴스가 있을까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횡보장을 겪어가면서 최근에 주목받는 분석들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차트 분석들, 기술적인 분석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 다른 자산 대비해서 뭐 암호화폐 위치는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혹은 이제 다른 유명 인사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뉴스들이 이제 그런 뉴스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 이더리움을 트럼프 재단이 판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기사 하나를 올려드렸었고 그때 이제 이더리움이 그때 가격이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1,500달러 아래였던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팔아서 이제 손실을 겪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는 또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5천억 원 투자한 트런트 가문이 이더리움 폭락에 대규모 손실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또 나왔어요. 아캄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 안 남겨주셔서 주소를 못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주소를 올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아캄에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정부 보유랑 중국 정부 보유랑 어떤 코인들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WLFI 현재 총 자산 평가는 1억 217만 달러로 하루 기준으로 약 58만 달러의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한화로 따지자면 8억 2,800만 원이죠. 이더리움 관련 투자에만 누적 손실이 1,627억 1,200만 원을 넘겼고요. 전체 자산 운용 기준의 손실 규모는 약 2,08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커뮤니티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뭐 트럼프 가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심리적으로 흔들릴 만한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사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로 환산을 하자면 굉장히 많은 그런 손실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에릭 트럼프가 2달 전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이 이더리움 구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 매수를 권장한 바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더리움 가격이 2,879달러였습니다. 저도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기사화가 되어 있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현재는 55%가량 가까이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의 선택 자체도 틀렸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 관점에서 본다면은 꼭 그렇게까지 틀린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인 USD1을 출시를 하면서 디지털 자산 관련한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한 민주당 의원이 요런 부분을 약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USD1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모든 지불 수단을 바꾸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USD1 로고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코인마켓캡 이런 플랫폼에 등장을 했고요. 사실 이제 WLFI가 로고를 비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해당되지만 이 프로젝트 측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본인이 재단에서 발행한 거를 육성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캄 인텔리전스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 트럼프 재단이 가지고 있는 코인의 손실률이에요. 보시면은 이더리움 정말 많죠. 지금 바잉 프라이스 보시면은 3,259달러에서 이제 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이 1,600달러 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큼의 손실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링크 코인도 지금 현재 26달러에 샀고 뭐 되게 다들 아시는 아발란체도 있고 세이코인도 있고 많이들 아시는 온도 파이낸서도 있고 많이들 아시는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액이 여기 아캄 인텔리전스가 대규모의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고 그래서 이런 지갑을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 이렇게 트럼프 재단도 나와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트럼프 재단이 아직 홀딩하고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나도 홀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더리움에게는 최악의 한 해를 지나가고 있다. 최악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비탈릭 부테린 이야기도 같이 나눠드릴 건데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이런 와중에서도 트럼프 일가는요. 세이코인을 489만 개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게 또 자세히 보시면은 약 77만 5천 달러 한화로 11억 622만 원 투자를 해서 세이코인을 489만 개를 매집을 했고요. 요건 이제 루곤체인이 이제 펴낸 보고서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아캄 인텔리전스가 포트폴리오를 보여줬던 거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재단 월렛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USDC를 세일을 매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5,471개의 이더리움을 매각을 했다. 근데 이제 그걸 매각을 해도 이더리움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요 지갑 주소 보시면은. 근데 그 이후에 그럼 뭘 샀느냐. 그럼 세이코인을 좀 매집을 했대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미리 봤잖아요. 다수의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집한 코인들이 보면은 뭐 에이브, 체인링크 뭐 등등등 있다. 그건 이제 방금 전에 목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죠. 그리고 이제 총 11개 이제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왜 세이코인을 샀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은 궁금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포트폴리오가 14일 기준으로 2천억 원 넘게 손해를 겪고 있기 때문에 요런 포지션이 또 주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실 중인데도 세이코인을 샀구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또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런 게 또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매집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기에는 우리는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공부를 해봐야 되고 앞서서 제가 알트코인 시즌 지수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알트코인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확인을 한 이후에 코인을 매집을 해도 늦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너무 싸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크립토 시장 그리고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창시자죠. 이더리움이 기술보다 사회적인 철학이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전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비탈릭 부테린이 한 컨퍼런스에 가서 그 로봇 강아지 있잖아요. 로봇 강아지였나? 어떤 이렇게 로봇으로 만든 어떤 뭐 움직이는 그런 물체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만지면서 뭐 재밌게 약간 천진난만하게 아직 젊으시잖아요. 천진난만하게 그거를 보고 있는 그 사진을 누가 이제 몰카 같은 식으로 찍으셔서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 약간 이런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 가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비탈릭 부테린 역시도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사람들의 비판은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더리움이 기술적인 인프라보다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사회적인 철학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개발자가 이더리움의 기본 인프라 위에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부테리는 이더리움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가치에 뿌리를 둔 세대의 개발자가 필요하다는 한 사용자의 주장에 앱 레이어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목적을 지니고 어떤 앱을 구축할지는 이더리움과 그 앱이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 올바른 아이디어가 존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회 철학에 의해서 악화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는 범용 도구이기 때문에 제작자의 이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렵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죠. 저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그 말 자체가 직역을 하거나 뭐 다시 의역을 해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일단은 그는 이제 어쨌든 기술력에 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비판하는 유저에게 기술보다는 사회적인 철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발언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요번에 업그레이드가 성공하는 게 이더리움 가격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사실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했던 거는 초기에 이제 암호화폐 시대 초창기 때 이더리움 기반의 다양한 네트워크들,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때 이제 너무 수수료비가 비싸거나 그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이제 게임을 개발했는데 그 게임을 돌리기에는 너무 이제 렉이 걸리고 서버가 느리거나 요런 단점들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훌륭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앞으로 이제 가격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를 잘 맞추는 것이 이더리움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트럼프 일가가 요거를 사건 뭐 어쨌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더리움이 오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비탈릭 부테린이 어느 정도 반박을 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소한 그런 뉴스들입니다. 메타플래닛이 319의 비트코인을 추매했고요. 총 4,52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습니다. 여기다 공시했죠. 메타플래닛 계속 사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블록스트리트에서 이제 간밤에 이제 뉴욕 시장 개장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팀 스콧 미국 상원의원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 의회 내 암호화폐 규제안에 관한 설립에 대한 의지를 지적을 하고 미국 내 통합 암호화폐 규제안이 올해 8월 달에 통과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통합 규제안이 8월 달에 완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산업 육성의 그런 스탠스일까? 아니면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만을 위한 법안일까? 아니면 정말 반전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규제들이 있을까? 미국만을 위한 법안일까? 그런 거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8월이면 아직 좀 멀긴 했지만 지켜보시면 좋겠고 바이낸스가 이제 상장 토큰 하기 위해서 그 투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표를 해서 두 번째 상장 토큰 3종을 결정을 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 상장이 됐고요. 빅타임, 버추얼 프로토콜, 바이낸스에 상장됐고 현물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장 빔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힘고르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관세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평가 절하를 시도하면서 미국발 관세에 관한 그런 충격을 상쇄하려고 해요. 이 내용은 처음 전해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겠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국의 통화를 이제 낮춰서 관세에 관한 리스크를 좀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중국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중국에 있는 자산가들이 이런 디플레이션, 내 통화 가치 하락에 관해서
바뀔 수 있게 되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집을 함으로써 그런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터키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아침에 막 자국의 통화 가치가 폭락을 했을 때 터키 국민들이 선택했던 건 비트코인이다. 요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중국의 부자들의 자본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다고 여러분들 같이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이야기 좀 다양한 방면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 또 들어보면서요. 네. 계속 나눠볼게요. 네,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라고 제가 준비했고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맞아요. 트럼프 정말 정부가 많았어요. 네. 뭐 관세를 다시 유예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다음 날 또 관세가 유예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개별적으로 뭐 상호 관세를 개별 관세로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중국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자신들에게 잘하는 쪽은 잘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특이한 것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원산 개발 원래는 이걸 어디서 개발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은 파운더리 분야도 어디서 만들었냐를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만들었냐를 해서 TSMC를 사실은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라고 하더라도 TSMC 쪽 대만에서 만들면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를 어쨌든 100% 이상 매기게 되겠지만 그 외 지역에서 만들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청을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 만들지 말고 사실은 뭐 파운드리 분야에 있는 TSMC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쪽에 애플이라든가 많이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중국의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장을 옮기지 못한다면 이제 중국 쪽에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에 계신 애플 유저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원가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관세를 안 받고. 그렇네요. 아니면 중국 가서 그 애플 사러 중국 가는 관광을 그러니까 갈 수도 있죠.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애플의 전략 중에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우리 게 막 화장품 사러 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오듯이.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적인 전략 중에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하지만 애플의 왜냐면 트럼프 그럼 그것도 심기를 들여올 때 세금 무과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걸 사가지고 박스를 뜯으면 괜찮습니다. 뜯으면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뜯었냐 안 뜯으면 잘 모르니까 샀는지 안 샀는지.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관세를 매기죠. 원래는 관세를 관세만 아닙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관세가 해외에서 쓰는 비용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 넘으면 그게 원래 매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관세가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도 얼마까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잘 하셔야 되고 애플은 고가기 때문에 무조건 관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독려하지는 못합니다. 공공에다가 보따리 장사할 수 있겠지만 독려는 못한다는 생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히토류에 관해서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지금 4월 4일부로 중국 정부가 6종의 히토류 금속에 대해서 수출을 면허제로 바꿨습니다. 면허제로 바꿨다는 건 이제 대부분 항만에 있는 실질적 수출이 중단된 상태고 사실은 이제 일단은 수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정 미국 방산산업 거래 자체가 금지하는 별도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것 같고 전기차, 드론, 로봇, 미사일 발사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어쨌든 모든 첨단 기술에 대해서 핵심 부품인 연구 자석의 원재료인데 히토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관세에 대한 것 같습니다. 2025년 4월 2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산 전자제품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반도체에 대해서 최대 어쨌든 100%가 넘는 상호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4월 4일날 히토류로 일단 이거 없으면 거의 뭐 어쨌든 뭐 기름과 마찬가지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 GM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로키드 마틴이나 인텔이나 보잉 국방 첨단 제조업의 직격탄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린란드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이유도 사실은 히토류나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재고나 비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주 내에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히토류 가격이 급등하거나 대체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물가 공급망이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수출액 자체는 미미하지만 이제 지정학적 레버리지의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비아디라든가 뭐 배터리죠. KTL, CATL 같은 약간 자국의 전기차를 이제 보호한다는 약간 이런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미국 및 동맹국이 요 히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 같고 호주나 베트남 내 미국 자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산이라든가 전기차 핵심 부품의 이제 국산화가 압력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히토류가 경제 무기가 되는 그리고 중국의 지렛대를 과시하는 그런 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중국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90에서 99% 정도 종류에 따라서 갖고 있고요. 전 세계 99%가 중국이 갖고 있다. 영구 자석은 연간 20만 톤 중에 90%가 이제 중국이 갖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아무리 기술력이 있어도 자재가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 뭐 자재가 있어도 못 한다는 거고 어쨌든 미국 기술 플러스 중국 자원이 현재 세계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균형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 지금은 생각이 듭니다. 무기가 많네요. 네. 중국이. 네, 그래서 카드가 많네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깨트릴지가 핵심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그린란드에 대해서 계속 그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 이미 지금 이게 약간 그 위스콘신주에 있는 17세 소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암살하고 미 연방 정부를 전복하려는 음모로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주의 테러 음모고 우리나라에 나왔나요 기사가? 아니요, 못 봤고요.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가져온 기사인데 니키타 카샵이라고 지난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일단 엄마와 계부를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먼저. 예, 엄마인 타타인 아나 카샵이라는 분과 계부 도널드 마이어를 이게 총으로 17살인데 사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두 시신은 이불로 덮인 채 집안에서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실종 신고로 이제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제 복지 점검 과정에서 두 시신이 발견이 됐고 연방 정부가 금요일 날 이제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이게 발표가 됐는데 니키타 카삽이라는 요 뒷모습만 보이는 얼굴이 제가 공개가 좀 그래서 공개를 안 했는데 빨간 옷을 입은 이 친구입니다. 예, 극우조 테러 네트워크인 오더 오브 나인 엔젤스라고 아홉 천사의 질서라는 연계돼 있고 대통령 암살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되게 혼란한 시기고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자칭 선언문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찬양과 폭탄 제작 지침과 그리고 드론 폭발물을 활용한 공격 계획이 담겨 있는 거라고 발견됐고요.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거하면 반드시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내부를 차량을 운전했다고 하는데 차량 내부에는 357 매그넘 권총과 다량의 달러, 유로, 현금 등 피해자들의 지갑과 휴대가 이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다니면서 강도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재 이 사람에 대해서는 피의자 카삼에 대해서는 1급 살인 2건과 시신 은닉 2건, 도난 차량 운전 및 불법 총기 소지는 다수의 중범죄가 혐의가 지금 기소돼 있어서 5월 7일 날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국내 테러리즘의 정치적 살인 기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에 이제 어쨌든 이게 드러남에 따라서 전미 보안 당국이 정치인 보호 강화와 국고 테러리즘이 그게 더 강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가 지금 추구하고 있었던 거 어쨌든 그 정책이 더 힘을 좀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극단주의가 가정에 침투했다는 거, 그리고 미국 내 정치 테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온라인 급진화가 물리적 폭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보기관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 약간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 이념이 언제든 정치 테러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민주주의 방어 전략이라든가 정보 감시 체제라든가 교육 및 가정의 역할 같은 것들이 재설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이런 테러가 좀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우려스럽고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섭죠. 네. 뭐 사상이 잘못된 거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트럼프 정부의 이제 해외 뇌물 수사를 또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화이트 칼라 범죄 수사 철수라고 이제 저는 청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되게 관대하면서 글로벌 구형 패권 전략과 이제 규제 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의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뇌물 세탁 자금 암호화폐 불법 거래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중단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 금융 질서 신뢰 관계의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부패 방지법을 일단 후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약화가 됐고요. 미국 금융 제도의 투명성 신뢰가 이제 어쨌든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지금 2기 들어와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금융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금융기관이나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를 이제 약간 해소를 하고 있는데 필요를 자율성 신호를 보내긴 하지만 약간 그래도 잘못된 것들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이런 것조차도 그냥 자신에게 친애하거나 어쨌든 뭐 충성을 하면 다 풀어주거나 막 이런 경우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미국은 오랫동안 사실은 글로벌 반부패 수사기관의 역할을 자임해왔는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있는 약간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약간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제일 문제가 이제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 이제 리더십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상실돼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무법지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EC라든가 뭐 DOJ라든가 뭐 법무부죠. 그리고 이제 뭐 CFTC 같은 이런 쪽에서 계속 수사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안 하고 있고 불법 토큰 상장이라든가 뭐 거래소 내의 어떤 자금 세탁이라든가 시세 조작, 내부자 거래 같은 제동 장치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놓고 하는 약간 이런 그리고 이제 윤리적 하방 압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중동 스테이지가 아니고 중국이 약간 뇌물을 막 주는 게 공공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여기 일반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면서 경영이나 이런 것에서 ESG 어떤 경영 후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이 사실은 법치주의랑 글로벌 리더십이 좀 강했었는데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무법지대가 될 수 네, 있겠네요. 네. 정말 좀 걱정 그런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닌데 아니 왜 남의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제 돈도 없는데 네. 제가 이 외신을 다루다 보니까 네, 이 전염이 되거든요 이런 거 예, 전염이 많이 돼서 맞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예. 아, 참 만만치가 않네요. 네. 자, 이거 좀 볼게요. 메타 인스타 왓챗 분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존 반독점법은 이제 지배적 우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명백한 시도에서 이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FCC가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나면 이거 분사해야 됩니다. 아, 예,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 이거 독점에 의해서 이제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되게 친하잖아요. 봐줄만도 한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빅테크 규제 2.0이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이게 반독점법 100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례 없는 판단 기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의 사건이 미래의 위협이 될 경쟁자까지 미리 인수하는 게 위협인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미리 미래 위협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위협한 걸 요걸 이제 가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까지 반독점은 현재 시장 지배력에 맞춰져 있는데 이 메타 사건은 미래의 지배력까지 가능성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독점의 적용 범위를 과거에서 미래로 확장할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돼요. 너무 메타를 때리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그 혁신 생태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메타가 우호적으로 나오면 뭐 계속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उपయో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FTC가 승소할 경우에는 스타트업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자본의 승자 독식이냐 창업자들 공정한 기회냐라는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앞으로 빅테크 M&A 전략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거에 따라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많은 변화를 줄 것 같고 어쨌든 글로벌 반독점의 공조의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AI 시대의 플랫폼의 어떤 독점을 맞을 수 있는 요게 이제 마지막 어쨌든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고삐를 당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검열 쪽에서 이제 규제 완화보다는 선택적으로 이제 강경 기조를 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메타뿐만 아니라 다음 주 구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도 사실은 이제 이걸 반독점이나 시장 지배 구조 때문에 이제 계속 고삐를 당기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규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단순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재조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플랫폼 시대에서 사실은 프로토콜 생태계의 다양성의 시대가 이제 전환되는 시대가 온 것 같고 앞으로 전환은 정책이 아니라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어쨌든 4월 21일 분리 명령 재판 결과를 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가고 파야 되는 약간 이런 입장이고요.
아마존은 리테일 알고리즘이라고 있습니다. 물류 인프라 독립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도 요게 생태계가 사실은 폐쇄적인데 요거를 개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뭐 EU가 지금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게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뭘 내놓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얼마를 내놓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를 내놔라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빅테크의 통제를 산업의 어쨌든 생태계 힘의 균형을 재편하는 것 같고 트럼프 약간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사기업을 약간 공격화하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자기 밑에 두고 뭐 쓰고 싶어하는 듯한 약간 좀 맞아요. 예, 전략 산업의 어떤 산업 정책의 전환을 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기업 방향의 전략 방향은 글로벌 확장보다 정책 적응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게 이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비트코인법이 지금 이제 나왔는데 제가 좀 약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오른쪽은 이제 백악관 가시면 이런 행정명령이 계속 나와 있는 것들이 쭉 있어요. 업데이트가 잘 되는 네, 백악관이죠. 예, 네. 쭉 보시면 이제 나와서 이제 보면 3월 8일인가 이제 여기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법이 나왔고 이게 시행된 이후에 뭐 별다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도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고 아니 원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뭐 어떤 법이 있고 이게 비트코인 액트라고 법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크게 예, 예.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비트코인 액트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화에 관한 겁니다.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사화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식 지정하고 이를 이제 준비금을 매입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가치를 금 보유 자산에 비트코인을 활용하거나 몰수한 금 보유 대평가를 통해서 이제 활용만을 검토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대한 또 프레임워크를 마련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어떤 지니어스 액트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추진 배경 의도는 달러 패권이 지금 달러가 되게 약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게 좀 맞아요. 있는 네. 것 같고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좀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명확성을 좀 제공하고자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을 제공해서 투자자와 이제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고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제일 그 시장의 불확실성은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분이 제일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분이 뭐 계속 뭐 뭔가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계좌 확인해야 돼요. 네. 주식 거래 하는지. 네. 네. 이분이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이런 법이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분만 정확하게 뭔가를 제시해 주시면 뭐 약간 그런 일단 글로벌 질서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법 여러 개 만들어봤자 소용 없을 것 같고 본인이 어쨌든 정책 방향성만 어디로 간다라고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시장은 안정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어쨌거나 이거 여러 가지 어쨌든 제도권으로 들어오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법이 무용지물화하는 건 본인인 것 같습니다. 본인인 것 같고 본인이 그때 이제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월드 파이낸셜이라는 기업하고 바이낸스하고 어떤 밀착 관계가 최근에 계속 논쟁이 되고 있고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어쨌든 상장을 어쨌든 시키려고 하는 듯한 그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시키려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쨌든 비난이 나오니까 그 비난에 대해서 그나마 좀 약간 덜 피해가면서 어떻게 잘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볼 때 이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약간 시들해진 듯한 느낌이 조금 있는 듯.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네. 신경을 못 쓰십니다. 네. 비트코인 관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에 더 관심이 있는 것 네. 같고 자산의 어쨌든 자시 월드 파이낸스 그 회사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이 향후에 글로벌 디지털 패권이라는 전선을 교체하는 전략 법안인데 이게 언제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계속 이제 이 뭐 기축 통화 체제에 대한 도전과 보완과 글로벌 생태계 재편하겠다는 생각과 민간 투자 제도권을 금융권을 대이동시키겠다는 생각과 뭐 채굴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쨌든 다양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어쨌거나 이게 본인이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전략이 바뀌다 보니까 시장에 안정성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융의 질서의 수호자로서 여러 가지 설계자로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만간 좋은 어쨌든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좀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본부장님과 저와 함께 여러분 나눠보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어지러운 시장이죠. 매일 바뀌는 이제 관세 정책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팔로우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려볼게요.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이슈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동원그룹이 글로벌 식품 사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재편에 나섰습니다. 14일 동원산업과 동원 F&B는 포괄적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동원 F&B의 상장 폐지와 주식 교환 비율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원산업은 보통주 신주를 발행하여 동원 F&B 주주에게 1대 0.9150232의 비율로 교환할 계획입니다. 이 주식 교환 절차가 완료되면 동원 F&B는 동원산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며 상장 폐지됩니다. 동원산업은 2028년까지 총 11조 원을 투자하며 영업 현금 흐름, 회사채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구조 재편은 글로벌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확장하고 각국의 방산 자국화 추세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동원산업은 동원 F&B, 동원 홈푸드,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 세네갈의 스카사 등 식품 관련 계열사를 글로벌 식품 디비전으로 묶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22%에 불과한 해외 매출 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늘리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R&D 센터를 통해 연구개발 조직을 통합하고 2023년 매출의 0.3%에 불과했던 R&D 예산을 2030년까지 1%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북미와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스테디셀러 상품 출시 및 신제품 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원 F&B는 세네갈의 스카사, 캅센 등과 협력하여 중동과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금력 부족으로 글로벌 대형 M&A가 어려웠던 동원 F&B는 이제 동원 산업 주도로 빠르게 성장하기 위한 M&A 추진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동원그룹은 이번 중복 상장 해소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번 구조 재편을 통해 동원그룹은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제2의 성장 동력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하나오션이 광의사업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조사 결과 하나오션이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 입찰 경쟁을 위해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에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무단 인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3년 3월 말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서 도표 27건을 도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자체 조사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검토를 위해 외부 로펌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가 확정되면 하나오션은 향후 국방사업 입찰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13년에 발생한 원본 도용 의혹과 관련해 군사기밀보호법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점이 작용하며 법적 처벌은 면할 가능성이 있지만 방사청의 행정처분 여부에 따라 하나오션에 향후 국방사업 입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됩니다. 하나오션은 KDDX 사업의 경쟁 입찰 방식을 고수해왔고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방사청은 양측이 동시 건조한 공동개발 방안을 통해 기존의 관례를 깨는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하나오션의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방사청은 국방안보와 전력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KDDX 사업의 입찰 방식을 경쟁 입찰 또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오션은 KDDX 사업의 경쟁 입찰 방식이 원칙이라며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탈피하기 위해 방사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하나오션의 주장과 행태는 전력화와 국가안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방사청의 제재 검토가 사실상 강화된 사업 추진력을 억제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ABL 바이오가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사용되는 그랩바디 B 플랫폼을 통해 기술 이전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랩바디 B는 혈행 뇌 장벽 셔틀 플랫폼으로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ABL 바이오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상징적인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지난 7일 글락소스 미스클라인과 최대 4조 1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사노피의 1조 5천억 원 규모로 파킨슨병 치료제 ABL301을 기술 이전한 지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초대형 계약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신약 파이프라인이 아닌 플랫폼 기술에 대한 첫 번째 기술 이전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IGF-1R을 타깃으로 하는 BBB 셔틀 플랫폼의 첫 기술 이전 사례로 ABL 바이오는 이 플랫폼을 통해 뇌 전달률을 높이고 뇌의 깊은 영역까지 약물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ABL 바이오는 그랩바디 B를 기반으로 파킨슨병 치료제뿐만 아니라 담도암 치료제, 면역 항암제 등의 다양한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기술 이전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인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인 ABL301은 파킨슨병 치료제로 그랩바디 B를 이용해 개발된 신약이 사노피에 기술 이전된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그랩바디 T는 면역 항암제로 4-1BB 기반 이중 항체 기술을 활용해 종양 미세 환경에서 T세포 활성화를 통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현재 임상에서 간 독성 부작용을 줄이고 장기 항암 효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양한 병용 요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ABL111은 위암 및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치료제와 면역관문 억제제 병용요법으로 진행 중이며 올해 중간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그랩바디 시리즈는 혈행 뇌장벽 투과, 면역 항암제 개발, 암세포 타겟팅 등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공하며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을 통해 그 가능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확장하며 불가리아를 넘어 슬로베니아와 핀란드에서도 신규 원전 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글로벌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대건설은 14일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포툼과 함께한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사전 업무 착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툼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결정하고 여러 원전 공급사들과 포괄적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을 포함한 3개사를 사전 업무 착수 계약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심층 조사를 통해 본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사업 역량을 입증했다며 발주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은 슬로베니아에서 진행 중인 크루슈크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슬로베니아 국영전력회사 젠에너지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대건설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과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최종 공급사 후보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슬로베니아 크루슈크 지역에 신규 AP1000 대형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3분기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설계, 조달, 시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2022년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세계 시장 공동 참여를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한 이후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을 체결하며 진출 시장을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에너지 사업 관련 조직을 확대 재편하고 원전 분야 경력 인재 확충에도 나섰습니다. 특히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에서 경력 직원을 채용하며 원자력 사업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혁신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 50여 년간 입증한 독보적인 원전 건설 역량과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은 세계원전 지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발표 이후 소액주주 반발과 금융당국 정치권 지적을 받으면서 유상증자 개편안을 발표하고 주가는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14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거래일 대비 1.62% 오른 79만 2천 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에는 80만 1천 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은 일반 주주에게 유리한 형태로 유상증자 구조를 개편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기재정정을 통해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 파트너스, 한화에너지 싱가폴 등이 1조 3천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며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규모는 기존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할인율 0%라는 조건을 통해 일반 주주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 매도 대금을 한화지분 매입에 활용하면서 승계 작업과 관련된 의혹도 잠재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태환 연구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개편안에 대해 이번 정정신고는 성공적인 AS로 평가하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해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교보증권 안유동 연구원은 한화오션 지분매도 계열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가 승계 자금과 관련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평가하며 각국의 방산 자국화 추세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개편안을 통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글로벌 방산 분야에 약 6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 지상방산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MG손해보험이 청산과 계약 이전이라는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계약 이전 대신 감액 이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해 1,43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96억 원의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자본금은 마이너스 1,254억 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가 심각하며 지급 여력 비율은 3.45%로 지난해 말 대비 60.6%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재무제표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MG손보의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사모펀드 JC파트너스입니다. 그러나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매각을 진행해왔습니다. 예보는 3차 매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수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기존 공개입찰 방식을 수의계약 형태로 변경했으며 지난해 12월 메리츠 화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메리츠 화재는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실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지난달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MG손보는 현재 청산과 계약 이전 기로에 서 있으며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 메리츠 화재 등의 임직원들과 계약 이전 문제를 두고 2차례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MG손보의 계약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형 5개 손보사는 계약 이전은 동의하지만 MG손보 계약의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로 부담을 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 가입자를 보호하면서도 계약 이전 보험사에 재무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감액 이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액 이전은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일부 줄이면서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계약 이전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며 여러 선택지 중에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MG손보 가입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G손보가 청산될 경우 기존의 보장이 사라지게 되고 특히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보장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해약 환급금이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MG손보 가입자들이 계약 해지와 보험금 청구에 대해 문의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는 매일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16일에는 금감원과 MG손보 강남 본사 앞에서 현장 집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